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가 시사하는 바부터 풀어볼 텐데요. 이번 물가지표 결과 시장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숫자 4를 보여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하며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줬는데 당장 다음 달 연준의 행보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로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오랜만에 나와주신 김선영 대표님. 다음 달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 CPI가 발표되기 전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CPI가 다시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때문에 사실 어제까지도 아시아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어려운 상황을 좀 겪었었는데요. 일단 실제로 발표된 수치는 헤드라인 CPI가 4.9, 예상치가 5.0이었는데 일단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2021년도 4월 이후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장 6월달 이제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 코어 CPI는 5.5 나왔습니다. 예상치대로 그대로 나왔는데 예상치에는 부합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일단 4월달 물가를 보니까 주택 임차료를 비롯한 보통 주거비용, 쉘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좀 바뀐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전월 대비해서 0.4% 그리고 YOY 8.1%가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주거비 상승이 사실 이번에 근원 CPI 상승분의 6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나머지에서 좀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수치를 발표를 한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근원 CPI가 조금 모자란 부분은 이제 다음 달 정도에는 커버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 상승 때문에 에너지 물가가 소폭 상승한 부분도 이제 근원 CPI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경제 지표들이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단기에 한번 반등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에는 일단 현재 지금 5월달 CPI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많이 좀 관련 지표들이 꺾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월달 CPI는 한 번 좀 더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5월달에는 아마 코어까지 좀 같이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정도 시즌에는 제가 봤을 때는 CPI가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뭔가 이제 불안한데라고 생각하실 필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모든 경제 지표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달에는 떨어졌고 다음 달도 코어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4자를 보기 전 글로벌 시장은 관망세가 가득이었죠. 5월은 팔고 떠나라. 세린 메이의 격언이 올해에도 이어지는 건지 두 번째 기사. 이달 들어 거래대금 아주 뚝 떨어진 국내 증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1일 거래대금 16조 원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훅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지난달에 하루 거래 대금이 26조 원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합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더니 16조 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3월달, 4월달에는 평균 20조에서 30조 오르내렸거든요. 근데 어제 거래 대금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왜 제가 지금 거래 대금을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거래량이 있고 거래 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은 주가에 약간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띠고 있고요. 거래 대금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주가에 동행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활성화된 시장이 아니고 약간 소강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코스닥 시장은 더 문제인데요.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거래 대금이 거의 15조, 16조,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컸었습니다. 정말 형제보다 더 덩치가 큰 동생이었는데 어제 거래 대금 얼마입니까? 16조, 7조의 절반도 안 되는 7조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에코프로브엠 등 2차 전지의 주가 급락에 따라서 그만큼 거래 대금 준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거래 대금하고 주가는 거의 동행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장은 너무 적극적, 공격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약간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거래 대금을 좀 줄일 필요 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평소 100주씩 거래를 하셨다면 지금은 50주 정도씩 거래하는 것이 시장과 그 어떤 행보를 맞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방산주에 다시 한번 상방 압력을 넣어줄 수 있는 뉴스도 확인해 보죠.
정부가 중동의 국부펀드와 손을 잡고 최대 1조 원 규모의 방산펀드를 조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올해 초 UAE 국빈 방문 때 이야기가 있었던 항목에서 좀 진전이 생긴 거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진전이 좀 나와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중동의 국부펀드와 손잡고 최대 1조 원 규모의 방산펀드를 조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방산은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시에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분야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상 국부펀드는 이제 무바달라라고 2017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설립한 국영 투자사입니다. 이제 아부다비 투자청과 함께 중동의 양대 국부펀드로 꼽히는 이제 투자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AUM 운용 규모가 2,8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조 정도 되는 초대형 투자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바달라가 펀드 운용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LP로 참여를 하는데 이제 수천억의 자금만 될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 측인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펀드가 만약 조성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위탁 운용사를 따로 선정할 거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카이 아니면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 기업도 LP로 참여할 가능성이 꽤 클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투자 대상은 이제 국내 중견 방산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방산은 뭐 잘 아시는 대로 글로벌 위상이 좀 많이 높아지면서 작년 수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17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굉장히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정부가 최근에 이제 미래 유망 산업으로 이제 꼽은 만큼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좀 조정 기간이 조금 지루하게 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정 기간이 늘어진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다, 기저에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다는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테마나 모든 업종은 뭐 한 번에 다 올라가면 제일 좋지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시장에 돈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마 저 테마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다음 턴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기저에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쌓이고 쌓이는 방산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 짚어봤고요. 지난번 방산 이야기 나눌 때 장시영 차장님은 최선호주 LIG 넥스원을 좀 제시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언급 이후로 쭉 잘 갔다가 지금 방산주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탑픽 LIG 넥스원입니까? 탑픽은 LIG X1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제가 좋게 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풍산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817억 원을 경신을 하면서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번 1분기 영업이익도 848억 원, 대략 한 85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기존 1분기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수출을 중심으로 이제 방산 매출액이 크게 좀 늘어났는데요. 방산 매출이 2,400억 정도로 급증을 했고요. 수익성이 아무래도 방산 같은 경우도 내수보다 수출에 대한 부분이 수익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함에 따라서 미국과 태국의 자회사들, 해외 신동 자회사들의 실적도 개선되면서 별도 외 영업이익도 대략 한 26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방산 산업이 이끄는 제2의 성장기를 좀 걷고 있는데 대구경 포탄을 중심으로 유럽 쪽으로 방산 수출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17년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방산 매출액이 21년도에는 7,400억 정도였습니다. 22년도에는 9,000억 정도였는데 올해 1조 원 이상으로 성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사업보다는 수익성이 안정적이면서 높고요. 또 방산 중에서도 수출이 내수보다 수익성이 훨씬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 성장과 함께 올해 풍산의 이익 체력은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고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방산사업 성장 기대감에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주가 랠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기간 조정과 눌림목 구간에서는 실적이 담보되고 확보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고르셔야 되는데 방산주 중에 방산주가 그 하나의 선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도 좋지만 풍산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간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이용해 봄직한다. 방산주 안에서도 지금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세 종목 꼽아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날짜가 뚜렷해집니다. 국내 협동 로봇 1위 업체죠. 두산 로보틱스가 연내 상장을 목표로 IPO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로봇주들의 다시 한번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소식인지 아니면은 이미 어느 정도 연내 상장을 예상했기에 큰 생방 압력을 주기에는 제한적일지 잠시 후 진단 들어보고요. 구체적인 두산 로보틱스 IPO 내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협동 로봇 1위죠. 이제 두산의 핵심 자회사인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연내 상장을 목표로 이제 다음 달 예비 상장 심사를 거래소에 청구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언젠가 사실 이런 게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었을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지난해 채권단 관리를 졸업한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계열사 IPO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세를 가속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거래소 심사 기간이 2달 정도 걸립니다. 늦어도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월 정도에 심사 승인을 받아서 10월쯤이면 상장을 완료하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이를 준비하면서 3월 초에 주관사 선정 이후에 IPO의 속도를 내면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주식 한 주를 이제 액면을 10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이제 채권단 관리를 벗어난 두산그룹이 사실 2016년도였죠. 두산 밥캣 이후에 7년 만에 계열사 IPO를 추진하는 건데 이를 통해서 그룹 전반의 신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상장이 된다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두산 지분율이 90.9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에 달하는 만큼 이제 당연히 상장이 이제 두산의 주가에 재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 일단은 뭐 신청하고 나서 이제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 중간 기간 동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도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소식은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상승했던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사실 시장 보면 주도주가 2차 전지에서 자동차로 넘어간 가운데 로봇 테마도 어느 정도 조금 더 힘을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장시용 차장님? 일단은 어느 정도 주가가 사실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38%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랬고 뭐 뉴로메카도 그렇고 반등이 좀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뭐 뉴로메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갭 구간을 어떻게 좀 메꾸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잘 메꿔진다고 한다면 2차 상승이라든지 랠리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조만간 좀 상장이 될 텐데 상장 전까지 사실은 로봇주들은 이미 두산 로보틱스가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좀 받고 있다라 좀 평가가 되고 있어서 상장 전까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두산에 대한 어떤 주가 관심도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두산이 그동안 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자회사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피어셀, 밥캣, 두산 테스나 이런 상장 회사들의 실적이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 이런 비상장 계열사들도 차세대 에너지, 뭐 기계, 뭐 반도체 이런 축으로 좀 성장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형 원전 사업이 재개가 되고 있고 SMR 수주도 본격화되면서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바켓은 뭐 북미 시장 쪽에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요. 뭐 이런 상장 계열사들이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비상장 자회사인 뭐 두산 로보틱스, DLS, DMI 등도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수산의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상장 계열사들이 좋아지면서 상장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고 또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지분 가치도 90%에 달하는데 이게 뭐 2조에서 3조 정도로 가게 되면 현금 유입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더할 나위 없이 다시 한번 또 뭐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체 사업도 사실은 영업이익이 161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분기 영업 손실에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기 자체 사업도 좋아지고 계열사들의 어떤 실적도 좋아지면서 이 재무구조 자체도 개선이 되고 있고 뭐 주가 자체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뭐 기틀을 좀 마련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이번 달 또 다음 달까지 남아 있어서 뭐 지금부터는 두산을 먼저 좀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크 같은 종목들 오늘 갭 상승을 좀 메꾸면서 반등의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SPG 같은 경우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했으니까요. 전반적인 로봇주들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어제 모처럼 강한 상승이 나온 화장품 섹터로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화장품주들,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로드랩을 필두로 대부분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 전반에 대한 실적 개선은 좀 커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같이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각국에서 각광을 받는 그런 때가 과연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K-방산을 비롯해서 K-팝, K-푸드, 그리고 이제는 K-뷰티까지 왔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도 비해서 1분기 실적이 100%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 하루에 30% 오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열사인 잉글 우드랩도 마찬가지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또 이제 관련사죠. 코스맥스라든가 실리콘투라든가 에이블 CNC, 토니모리 등이 모두 다 10% 이상 급등세 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장기간 소외를 보였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해외 수출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일단은 최근에 실적 호전으로 급등락을 보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일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요, 해외 수입 국가에서 한국이 1위라 그래서 저 깜짝 놀랐는데요. 프랑스보다도 우리 한국 제품이 더 수입이 많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우리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ODM, 즉 지금 자료에 하면 나오고 있는데요. ODM 관련주들 관심을 지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ODM 관련주 주목해보자라고 남인호 소장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장시영 차장님은 어떤 종목 원픽으로 좀 보고 계세요? CNC 인터내셔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색조 ODM 시장에서 좀 강자로 좀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462억 원, 영업이익이 6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이 223억 원 정도, 북미 매출이 136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사실 이제 국내라든지 북미 지역에서 매출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레스티지 브랜드 매출 증가는 이 동사의 주가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더욱더 올려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올해 경우 이 1분기와 같은 실적 성장세가 2분기, 3분기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이 주요 매출처인 올리브영, 그다음에 또 북미라든지 유럽, 일본 등 신시장 개척에 따른 수주 물량 증가가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립틴트 납품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쪽에서도 일부 지역 매출이 좀 시작이 됐고 중국 시장 런칭도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수주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 LVMH, 루이비통 그룹이죠. 그리고 에스티로더 산하의 프레스티지 브랜드에 대한 관련 제품들이 순차적으로 런칭이 될 예정에 있는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프레스티지 제품 경우에 평균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도 높아져서 수익성 개선에 충분히 도움이 줄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로컬 브랜드 고객 사양 매출 증가세도 좀 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2022년에 매출이 42억 원, 21년에 92억 원, 22년에 136억 원, 올해 1분기 50억으로 증가 중에 있는데 로컬 브랜드 고객 매출이 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국산 화장품보다는 로컬 브랜드를 쓰게 되는데 로컬 브랜드에서 ODM으로 CNC 인터내셔널이 국내 다른 어떤 ODM 업체들로부터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CNC 인터내셔널 특히나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북미라든지 유럽 쪽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그런 어떤 이 매출 증가세 또 수주 증가세를 바탕으로 해서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실적이 좀 좋아지는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 특히나 ODM 관련주들 중에 CNC 인터내셔널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눌림목 구간에선 지금도 충분히 매수해 봄직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모멘텀 자체가 이미 화장품 특히나 ODM 쪽으로 좀 돌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고 거래대금이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래량 없고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는 종목이 있다면은 좀 따라붙어서 좀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주 원픽으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공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도 화장품 쪽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면요. 지금 화장품 용기 만들고 팩트 만드는, 팩트 케이스 만드는 기업이죠. 펌텍코리아가 1분기 호실적을 또 발표했다고요?
예, 1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 펌텍코리아는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이제 튜브나 그다음에 이제 펌프라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향기 같은 걸 나오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건데 펌텍코리아도 사실은 뭐 대부분 다 이제 OEM이나 다른 업체에 당연히 납품하는 거죠. 왜냐면 해당 펌텍코리아 제품이 이제 바로 소비자를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긴 않지만 이 분야에서 특별히 스틱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적으로 입증을 하면서 648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제 그 화장품 지금 앞에서 두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화장품 전체 어떤 환경을 갖다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화장품 1위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을 갖다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제 최상위 그 제품을 할 수 있는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계속 꺾였습니다. 이거를 회복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하지만 중저가 브랜드는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들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지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하신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과 상한가를 기록한 배경이라 봅니다. 여기에 또 다르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그 일본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이 16년도 이후에 500% 성장을 했는데 그 작년에는 프랑스를 제쳐 1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만 같더라도 이게 랑콤이라든지 프랑스 제품을 많이 썼는데 그런 프랑스 제품을 제치고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 1위를 차지했던 건 놀라운 건데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면은 펌텍코리아처럼 그 화장품 용기류, 그 환경에 대한 부품과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펌텍코리아의 제품과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펌텍코리아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펌텍코리아는 사실은 소량 다품종 갖다 생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에서 3일 전에 만약에 주문을 하더라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회사 입장에서는 발주처 입장에서 엄청난 매력을 가진 펌텍코리아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 펌텍코리아의 중요한 또 강점이고 펌텍코리아는 국내에서는 이제 올리브영을 또 주시하면 좋으신데 올리브영이 왜 그러냐면 올리브영의 중저가 브랜드가 많이 이제 매출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영의 성장이 있으면 펌텍코리아 성장도 같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올리브영이 상장 기업이 아닌데 좀 아쉽긴 하지만 올리브영이 매장 계속 늘어난다. 이것은 펌텍코리아의 매출도 더불어 이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펌텍코리아 수출 비용이 22%밖에 안 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제품이 사실은 펌텍코리아를 통해서 그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점도 이렇게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 74억 원을 기록한 펌텍코리아, 오늘도 주가 상승 탄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은 줄고 CPI 발표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금 흐름에 한번 집중을 해보죠. 이달 들어 장기 투자 성격의 외국인 큰손들이 국내 금융주를 좀 저가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전히 좀 저평가됐다는 분석에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분기 들어서 가장 재미없는 업종 꼽으라면 어떤 업종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금융업종을 꼽겠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이들 보면은 3월 달부터요 전혀 주가 움직임이 없었고 개별 실적이 조금 좋게 나와도 별 볼 일 없고 실적 좀 안 좋으면 더 빨리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웬걸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업종으로는 한국금융 그리고 하나금융, JB금융 등을 매수하고 있고요. 증권회사에서는 키움증권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현대해상화재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들 5개만 좋아서 산 건 아니겠죠. 분명히 외국계 캐피탈그룹이라든가 피델리티 같은 경우가 우리 한국의 금융업종이 지금 매우 저평가받고 있다. PER이나 PBR로 봐도 분명히 지금 매수를 해놓는다면은 최소한도 6개월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금융업종을 말씀드리긴 좀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 말 그대로 금년 하반기를 본다면 지금 금융업종의 매수 타이밍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금융주 매수해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또 공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GS건설의 지분을 축소했다고요? 예, 블랙록이 GS건설 지분은 5.24%에서 4%를 축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시 규정은 5%, 10% 사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가 변동할 때만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0.3%나 뭐 0.8%를 살 때는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블랙록은 이제 정확하게 공시 규정을 지켜서 4%까지 떨어지고 1%가 줄어드니까 공시를 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5% 이상 매수할 때는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5% 미만으로 줄었을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오늘처럼 4% 미만 줄었을 때는
4%에서 3%를 줄일 때는 공시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를 줄였다는 얘기는 사실 블랙록이 GS건설을 향후 지분 전량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록은 이제 다른 이제 외국계 기업과 다르게 장기 투자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블랙록이 5% 지분을 취득한 것이 불과 석 달이 안 됐습니다. 3월 15일 공시였는데 그때 3대 주주로 야심차게, 왜냐하면 건설업종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블랙록이 GS건설을 갖다가 3대 주주로 올려섰을 때 GS건설 되게 이제 장밋빛으로 보고 있고 미래 가치가 조건을 알고 봤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4% 내란졌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 이제 사안을 우리가 뭐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실 텐데 GS건설이 최근에 인천 검단 신도시에 있던 아파트 건설에서 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현대 그 아이파크의 붕괴랑 비슷한 사안인데 이 후진적인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은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이 점 때문에 블랙록이 불과 이제 3개월 만에 지분을 축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블랙록이 이렇게 지분을 축소했을 때 또 다른 우리가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청업체도 하청업체가 사고를 저질러도 원청 기업에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청기업의 한국재관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게 많은 이제 충격을 줬는데 이전에 또 3피어 기업의 오너 정돈 회장이 의정부 지검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뭐가 이렇게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 이런 사고 줄고 있지 않고 심지어 GS건설처럼 국내 굴지 기업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 강화된다면 경영진의 공백도 사실은 예상할 수밖에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GS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은 이 점을 차제에 막지 않으면은 우리나 국격이나 건설업종 전체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라는 점을 주지하면 좋겠습니다.